네, 긴 연휴 끝에 마켓 시그널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 안에서는 다시 한번 무역 협정과 관련된 우려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FOMC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일이면 발표될 금리와 관련된 소식 또한 현재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의 등락을 보이진 않았지만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두 1% 내외의 하락폭을 보이긴 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급등했던 뉴욕 증시였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망 심리가 시장에는 크게 위축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주요 이슈들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 간밤 전해진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경제 한 줄 픽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는 가장 크게 부각이 됐었죠. 일단 베센트 장관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장중에 일부 낙폭을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관세 정책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작용이 되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단 영국과 인도가 앞으로 다가오는 신년 동안 이 앞으로 관세율을 10% 내외까지 조율을 하고 이 양국 같은 경우는 무역 간의 이 추가적인 증가폭이 47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안으로 추가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협상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내용을 전해온 만큼 미국 쪽의 입장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관세 이슈도 있었지만 앞으로 2주 안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품목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반도체나 의약품과 같이 품목별로 관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업종들이 관세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될 때 시장 안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관세 이슈 때문일지 지난 3월 미국의 무역 적자의 폭은 역대 최대 수준까지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400억을 돌파를 해내면서 지난 2월 대비해서도 14%나 급증한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 직전에 미국의 기업들은 빨리 더 많은 제품들을 사들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4월 전에 사재기 현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에 대한 변동성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우려의 시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25%를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전해졌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머스노 5 시간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M7 안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건 간밤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4월 유럽 쪽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부진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전기차 브랜드의 판매량은 증가했는데 테슬라만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테슬라의 주가에는 다시 한번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팔란티어가 아니었나 싶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재는 이 과대평가돼 있는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오늘 장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PER이 거의 200배에 접근했기 때문에 기타 기술주가 30배 정도가 평균치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기술주 대비해서도 굉장히 고평가돼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특히 유럽 쪽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약간은 줄어드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이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오늘 급락했지만 연초 대비는 여전히 60% 넘는 급등세가 팔란티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주요 기술주들의 소식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 쪽의 이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하겠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 쪽에서는 광고 쪽의 매출 비중이 워낙 큰데 따로 이걸 분할하게 됐을 때 이 구글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소식은 아니고요. 일단 법무부 쪽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간밤에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이 리콜 서비스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충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리콜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는 0.8% 정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의 이 테슬라를 또 제외하고 스페이스 X도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 가운데 스타쉽이 발사를 할 수 있는 이 횟수가 추가적으로 증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연간 기준으로 5회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5번까지도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스타쉽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 간밤 뉴욕 증시 일단은 소화해내면서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증시 그 외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일제히 하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리스크 오프림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무역 협상 관련해서 스콧 베센턴 미 재무장관이 이 중국을 제외한 17개국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중국과의 논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반도체 등 이 품목별 관세 부과를 2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혀서 시장 불확실성을 더 키웠습니다. 한편 3월 미국 무역 수지는 1,405억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폭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관세 정책에 따른 선주문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 변동성 지수 빅스는 4.7% 상승을 하면서 이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 FOMC의 금리 동결은 기정상시이지만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 강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약품과 반도체, 이 자동차 등 이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 관련 업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는 수급보다는 정책 변수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벤트 이후 이 방향성을 확인한 뒤 접근하는 보수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나 FOMC 회의와 같은 정책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은 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더 봐야 되는 업종이나 종목들도 있었을까요? 네,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종목별 실적과 정책 이슈에 따라서 이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 업종은 이 실적 발표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AMD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간 내에서는 4% 상승했고 슈퍼마이크로는 연간 전망 하향 여파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AMD처럼 실적이 확인된 종목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차 섹터는 테슬라가 유럽 판매 부진과 세제 혜택 축소 우려로 하락했고 리비안과 루시드는 실적 부진에 따라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포드는 관세 방어 기대감과 실적 서프라이즈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업종은 정책 방향성과 실적 확인을 병행한 압축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AI 산업 확산과 맞물린 에너지 흐름도 주목이 됩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를 비롯한 원전,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전력 테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고평가 테마주는 차익에
차익 매물이 밀렸고 팔란티아 양자 컴퓨터, 드론, 우주 개발주는 전반적인 약세였습니다. 이 정책 수혜가 동반되는 전력 원전주는 중기적으로 탄력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언급으로 일라이 릴리 등 주요 업종이 46% 하락했습니다. 제약업종 관세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셰일 생산 둔화와 중국발 수요 기대에 반등했고요. 이 달러는 무역 적자 확대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는 큐티 속 국채 매입으로 하락세를 이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전력, 유틸리티 등 실적 수급 수혜주를 중심으로 단기 모멘텀을 이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현 시점은 실적 모멘텀과 정책 수혜가 결합된 이 종목군 중심으로 압축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원전, 반도체 전력 인프라 종목군을 중심으로 이 단기 트레이딩과 중기 보유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실적 그리고 정책 모멘텀을 중심으로 종목들 차별화된 장세를 보였다 설명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코스피 2,600선 회복 시도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어떤 뉴욕 증시의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이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 완화된 수급 환경 속에서 이 반등 흐름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이 글로벌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방향성을 탐색 중입니다. 이 금리 동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연내 인하 시사 여부가 외환시장과 외국인 수급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중국 측도 협상 접촉을 공식화하면서 관세 이슈는 전면전보단 점진적인 완화 흐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원화 강세와 외국인 매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2,600선 재신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 기반 업종 중심 대응이 유효합니다. 이 반도체, 자동차, 유통, 음식료 등 수출주나 내수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선별 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 수혜 테마주는 지속 주목입니다. 방산, 원전, 조선 업종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비교적 강한 수급을 보이고 있어 비중 확대의 가능성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테마 순환 속에서 탄력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AI, 로봇, 바이오 등 수급 회전율이 높은 만큼 단기 낙폭과대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급보다는 정책 신호에 민감한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장중에 뉴스 플로우라든가 어떤 이슈 등에 주목하시면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종목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럼 주요 기술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간밤에 1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5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또한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반영해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 기대감으로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전고점까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높은 기대치를 가진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주가는 12%대 하락 보였습니다.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0.25%대 하락을 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에 대해 과대평가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가격을 $150로 제시하며 강력한 재무 상황을 언급했지만 데이터 센터 지출 감소로 인해 최악의 경우에는 $76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몇 주 앞두고 있는 지금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집중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AMD는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구체적인 암홀딩스는 수요일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독일 연방 자동차 운송청에 따르면 테슬라의 4월 독일 내 판매량은 8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투자자들이 확인한 최신 판매 데이터 중 하나인데요. 유럽 전역에서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3개월 동안 약 33만 7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간밤에는 1.75%대 하락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적 발표한 기업들 계속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드입니다. 포드는 1분기 실적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해 조정 세전이익이 1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포드 전기차 사업은 이번 분기에 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2.7%대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 힘스에너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월가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자사의 복제 위고비가 1분기까지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체중 감량 시장에서 지배력 기대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분기 매출은 가입자가 38% 증가하면서 2배 이상 증가하며 주가는 18%대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미국의 태양광 업체 솔라이츠입니다. 솔라이츠 주가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월가의 수익 및 미출 예상치를 뛰어넘은 후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11.22% 상승했는데요.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공장에서 인버터를 생산해 설치 업체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는 1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금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화요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또 예상보다 나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예상치인 36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3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AI 시장에서의 입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는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2분기 연속 매출 총이익을 달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로 자본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0.37%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라일릴리는 자사의 신약인 젯바운드의 가격 책정 및 접근성에 대한 잠재적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간밤에는 5.64%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모더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더나는 FDA가 최근에 비나이 프라사다 박사를 새로운 백신 규제 책임자로 임명했는데요. 이 인물은 과거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시장에선 백신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 영향으로 모더나의 주가는 12%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는 다른 바이오 기업들로도 확산됐고요. 바이오 업계 주가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보겠습니다. 월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1분기 실적을 보고하고 새로운 비합편계 진통제에 대한 접근성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주가 10%대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로보택시 관련된 주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버는 모멘타, 위라이드, 포니 AI 등 스타트업과 전략 제휴를 맺으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버는 중동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니 AI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 포니 AI는 중동에서 우버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급증으로 어제 47%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포니 AI의 자율주행 기술이 우버 플랫폼에 탑재되면서 향후 글로벌 확장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위라이드입니다. 위라이드는 우버와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의 도시에 위라이드와 로보택시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런 소식 전해지자 주가 31%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노 5로 이어지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지난 1월 한때 제외됐던 아이오닉 5는 조지아주 현대차 신공장에서 본격 양산되며 요건을 충족시켰다. 미국 에너지부는 1일 아이오닉 5를 세액공제 대상에 재등재했다. IRA는 미국 생산,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최대 $7,50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조지아 신공장에서 아이오닉 5에 이어 아이오닉 9도 양산을 시작했으며 이 역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아 EV6, EV9은 이미 보조금 대상이며 현대차의 이번 재등재로 미국 시장 경쟁력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우리가 연휴 동안 쉬고 오는 동안 이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주요 내용들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이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었던 주요 내용들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영화, 이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졌었죠. 외국산 영화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내용이 먼저 전해졌었는데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의 의견들이 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디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해당 구상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오히려 할리우드가 해당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의 글을 여러 차례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약품과 관련해서 품목별 관세 방침도 같이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으로 구체적인 관세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앞서서 상무부에 지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정치적 메시지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실제 투자 시장에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유출과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관세 공세가 거세지자 주요 국가들의 반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협상이 불발될 경우 1,00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과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으로 무역 다변화에 나서면서 양국은 자동차나 위스키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양국의 교역 규모가 4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이 17개 주요 교역국과 함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간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일부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 해당 발언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일시적으로 하락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요국들 안에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지난 한 주 동안은 완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8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한번 무역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관세를 놓고 우려의 시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가 25%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관세를 두고 월가에서는 25%가 넘게 되면은 시장 안에서의 파장이 심각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한 무역 데이터 수치도 오늘 함께 발표가 되기도 했죠. 일단 월가 주요 인사들의 관세 관련 입장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의 제임 프레이저 CEO 같은 경우는 10% 수준의 트럼프 관세, 이 기업들이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25% 이상은 실질적인 경기 충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객사들이 관세 정책을 주시하면서 지출을 미루거나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카라일의 하비 쇼츠 CEO 같은 경우는 연초만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관세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시장의 흐름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마크 로한 CEO 같은 경우는 보다 직설적인 내용을 전해왔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는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식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관세는 협상용 충격 요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일단 중국과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 월가의 경고가 실물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는 부분을 간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했던 3월의 무역 적자 같은 경우는 원화 기준으로 19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14%나 급증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기업들의 사재기가 있었죠. 관세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이나 자본재, 자동차 등 주요 수입품을 앞당겨 들여온 게 이번 무역 적자를 늘렸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분기에는 수입이 줄면서 일부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보복성 소비 심리가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FOMC 회의,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FOMC 금리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질 텐데 시장에서는 98%로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금리 여부보다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 이슈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팔란티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전날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을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지 월가의 주요 의견들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긍정적인 호실적을 가지고 왔죠.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증가한 8억 8,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EPS 같은 경우도 0.1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월가의 컨센을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EPS는 딱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이 주가 하락으로 오늘 장중에는 작용이 됐습니다. 이 팩트셋에 따르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현재 선도 이익 기준 PER이 189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EG 같은 경우도 5.5배로 과대평가에 전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도 다수의 투자은행이 실적 발표 이후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주긴 했지만 모두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8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의 주가보다는 낮은 수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미조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94달러로 제시하면서 실적은 인상적이지만 주가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이유로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또 캔터피츠 제럴드 같은 경우도 98달러에서 11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글로벌 AI 수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긴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너무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50달러에서 80달러까지 무려 60%나 상향 조정을 했는데 되려 투자 의견은 매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측면이 너무나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일단 투자은행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고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 전환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긴 합니다만 이 팔란티어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유럽 쪽에 대한 이 매출 비중 하향 소식이 이 주가에는 추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동시에 수익 구조의 55%가 정부 계약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현재는 투자 리스크로 지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팔란티어 지난 한 해 동안 340%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연초 대비해서도 주가는 60%나 올라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이 앞으로 이런 성장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시장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가 오늘 그대로 장중에 반영이 되면서 팔란티어의 주가는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와 함께 주가 하락을 보였던 건 테슬라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었지만 오늘은 2% 정도의 주가 하락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유럽 쪽에서 나왔던 판매량 데이터가 오늘 주가에는 하락으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도 판매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4월 유럽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테슬라 최근 2년 내 최저치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독일 안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2%가 감소했고요. 영국에서도 46%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4개월 연속 판매 감속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대로 테슬라의 경쟁 브랜드인 폭스바겐이나 비아디 같은 경우는 되려 판매량이 증가한 게 확인이 되면서 테슬라만 홀로 빈자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유럽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테슬라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미국 안에서도 최근에 판매량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테슬라 차량 소유자의 20% 이상은 차량 파손을 경험했다라고 하고요. 3분의 1은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1분기에 좀 부정적인 실적을 내놨지만 머스크 CEO가 정치 활동을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반등세가 이어지긴 했는데요. 부진한 판매 데이터가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9만 달러 중반대에서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규제와 정책 관련해서 친암호화폐적인 내용들이 다수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되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는 12일에 미국의 SEC가 이 토큰화와 관련된 주제를 놓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금융권 안에서의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추가적인 규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가격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아직 추가적인 주가 반등이 나오곤 있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보다 유튜브 수익이 많은 캐시우드, 버핏, 김정은 헤어스타일 욕하지 마, 트럼프 제약, 국내 생산 강화 행정명령, 1412 CEO, 땡큐베리 감사, 아마존 실적, 아마 좋았을 거야. 입니다. 자, 캐시우드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투자 의견을 올렸죠. 불런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보라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라색으로 도배됐습니다. 지금. 자, 보라색으로 도배가 되었고요. 안 넘어가군요. 자, 지금 투자보다 유튜브 수익이 많은 캐시우드라고 했는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서 넘겨주셔야 되겠네요. 자, 지금 7월 4일까지 세금 패키지와 예산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펼치는 이 FRB가 있겠죠. 그래서 FRB에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늘어 터졌다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재정 정책이죠. 그래서 감세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감세 정책을 통과시킬 것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 감세를 하고 정부의 재정을 늘려가지고 지금 이 어떤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을 캐시우드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독립기념일이라는 상징적인 날까지 이 모든 것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독립기념일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때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관세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FRB의 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정부의 감세라는 재정 정책이 만약에 힘을 발휘하여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은 중간 선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팩트 폭격을 던져버렸죠. 글쓴이가. 캐시우드는 지난 5년 동안 아크보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캐시우드의 투자 성과에 대한 비판을 비아냥된 건데요. 결국 캐시우드는 지금 AMD와 엔비디아에 입지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투자 성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렇다면은 계속 열심히 설명해봐야, 그쵸? 물론 학자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라던가 단순히 애널리스트. 우리가 애널리스트를 막 욕하고 그러지만 애널리스트는 사실 펀드 매니저랑은 다르잖아요. 펀드 매니저는 수익으로 보여줘야 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전망을 마구 틀려가면서 그런 비아냥을 내 직업은 투자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비겁하지만 우리가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틀렸다고 계속 욕하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캐시우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1시간 반을 떠들고 2시간을 떠들고 다른 칭찬도 많이 있어요. 캐시우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의견에 무슨 했습니다. 많은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투자의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좋은 말은 엄청 떠들어요. 그리고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팩트 폭격 댓글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유튜브에. 그렇죠? 근데 댓글에 팩트 폭격이 있죠. 그래서 결국 잘 들어봤더니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경제학자나 그냥 유튜버로서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틀리면 어때요? 그냥 틀리면 그냥 오히려 비아냥대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인간지표다 이러면서 오히려 유명세를 떨쳐서, 그렇죠? 인간지표로 유명세 떨쳐가지고 유튜브 수익 많이 얻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수익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으로서 이런 댓글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을 차분히 하는 거는 좋은데 결국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익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시간 동안 정말 친절하게 보라색을 좋아하는 캐시 우드가 보라색 선을 아주 많이 넣으면서 예전에 막 70년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부의 정책 뭐 이런 것들 다 비교하면서 친절히 설명을 해주지만 결국에 이런 팩트 폭격한 댓글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워렌 버핏, 김정은 헤어스타일 욕하지 마.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쭉 보겠습니다. 6시간 40분짜리를 다 보진 못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자, 이제 인터뷰만 요약한 것조차도 4시간 40분이에요. 6시간 40분짜리는 이제 이 워렌 버핏이 거의 CNBC 아니면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CNBC의 베키라는 여자 앵커분이 찰리 먼거와 마지막 인터뷰도 그분이 했었고 항상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의 사회를 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CNBC에서 나와가지고 여자 앵커가 대담하고 약간 뭐 전망하는 거 그게 2시간 포함된 게 이제 6시간 40분짜리고 여기 얘기한 것만으로도 4시간입니다. 4시간 40분짜리. 4만 명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는데 또 뭐 친절하게 누가 또 딱 요약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또 부러운 게 일본 5대 상사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세븐일레븐 운영하는 회사 상사도 있고 그 상사를 50년 동안 안 팔겠답니다. 정말 아쉽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한 주도 사질 않고 우리나라 주식도 좀 사줬으면 좋겠으나 그 전에 이제 은퇴를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요 의사 결정은 뭐 워렌 버핏의 의견을 참조를 하겠지만 후계자들에게 그렇죠? 대부분의 메인 의사 결정을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계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우리나라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어떤 힌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를 직격했다고 하지만 뭐 트럼프를 직격하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꾸 언론이 자꾸 VS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냥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하하 우리가 이겼어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 근저에는 사실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걸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독립했잖아요. 영국에서. 그래서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 이미.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다 짓밟고 뭐 여기서 최고로 되는 그것보다는 같이 번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역을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사실 뭐 그것도 맞지만 지금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그게 싫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테무 광고 맨날 나오죠. 뭐 테무 가입하면은 애플 아이폰을 준다느니 막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 핸드폰을 밟아서 부셔버린 다음에 왜 부시냐니까 테무 가입하면은 핸드폰 준다고. 뭐 이런 테무 광고 계속 나오잖아요. 테무, 알리. 그 광고 수입이 구글에게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트럼프는 이제 중국을 어떤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뭐 구글, 아마존 뭐 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회사,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 회사가 자꾸 거기에 얽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의 이 말 입장에서는 다 같이 번영하는 거라는 거죠. 중국 업체들이 이제 싸게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걸 홍보하려고 이제 미국의 어떤 플랫폼들을 이용하여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럼 중국 그 플랫폼도 잘 되고 미국 플랫폼은 광고로 돈을 벌고 하지만 트럼프는 그게 제조업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망가뜨리는 게 싫은 것이고 어쨌든 무역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언론에다가 다 스포트라이트로 때린 거죠. 워렌 버핏이 트럼프를 직격했다. 직격한 적은 없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그동안의 소회, 뭐 즐거운 삶이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은퇴 발표라는 게 뭐 언론에 뭐 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의 말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항상 이제 뭐 또 시즈 캔디죠, 저기. 시즈 캔디랑 콜라는 항상 깔려 있죠. 시즈 캔디랑 코카콜라 항상 깔려 있습니다. 시즈 캔디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예 갖고 있는 회사고 이 지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시즈 캔디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좋게 나왔죠, 시즈 캔디는. 시즈 캔디 솔직히 말해서 원가 엄청 싼데 그거 엄청 남겠죠. 자, 캔디 하나 진짜 비싸잖아요. 자, 워렌 버핏이 그렉 아벨의
아벨에게 지혜와 지식의 횃불을 넘겨주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에게는 한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으셨는데 이거 다 영어를 번역한 거죠. 한국 사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멋진 말이겠죠. 자, 이 그렉 아벨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는 보험 부분하고 비보험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보험 부분은 거의 게이코라는 그 자동차 보험 회사가 다 먹여 살리고 있고 중요 메인이고, 비보험은 이제 보험이 아닌 부분, 철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까 전에 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그렉 아벨. 그리고 인도 분이 그 보험 쪽 맡고 있죠. 이 보험에 빠삭하신 분이 그쪽 맡고 있는 그분이고, 두 분이 있는데 이제 비보험 쪽에 그렉 아벨에게 이제 CEO를 넘겨주는 뭐 이런 그 주주총회가 지금 되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가 시작하기 30분 전이라고, 30분 전부터 이렇게 워렌 버핏이 주차장에서 입장하는 것부터 이렇게 찍고 나오는데, 이 비서분이 뭐 약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우황청심환은 아니겠죠? 근데 약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이 종이 한 장 딱 들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 이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과가 적혀 있는 그 종이를 갖고 들어가고, 이 지팡이를 지금 짚고 계시죠. 경호원들도 보이고요. 자, 이제 이런 입장하는 모습을 과연 계속 볼 수 있을 것인가? 주주총회에 나올 것인가? 그게 궁금해집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소셜 네트워크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트럼프의 제약 국내 생산 강화 행정명령. 일라이 릴리 CEO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자, 일라이 릴리 CEO의 데이브 릭스의 인터뷰를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죠. 자, 행정명령이 하나 나왔고, 그래서 이 국내 언론에도 전부 다 제약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자기가 다 지배한 거는 이제 우월감 때문에 안 건드릴지 알았더니만 이제 영화까지 건드릴 확정은 안 됐는데 영화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나 이 뭐 팝 이런 것들은 사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 것까지 할까? 왜냐면 지금 하려는 게 대부분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융성했다가 최고를 갖다가 쇠퇴한 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팝이라던가 무슨 영화라던가 이런 문화는 사실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솔직히 누가 뭐 서유기 뭐 이런 뭐 중국 드라마에 빠져서 그것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주말에 뭐 보니 했을 때 넷플릭스에서 미국 컨텐츠나 한국 컨텐츠, 일본 컨텐츠 본다고 하지. 그 무슨 중국 무슨 저기 동방쌍림 뭐 이런 거 보는 사람 10명 중에 한 0.5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지배한 곳에서도 지금 거기다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의학도 이제 먼저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리 CEO 데이브 릭스는 CEO가 딱 정말 CEO 같죠. 딱 연구하는 일라이리 옷을 딱 흰가운을 입고 연구실에서 딱 말을 했습니다. 행정명령 때문에 프로세스가 간소화되는 것이 보기 좋았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한테 안 좋은 얘기 했으면 트럼프가 소셜에다가 올릴 리가 없겠죠. 그 말한 그 행정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국내죠.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중요한 의약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약도 이제 우리 미국 안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요 공급망을 확보하고, 그래서 일라이리를 비롯하여 미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더욱더 미국 내 투자하기로 하고, 이게 계속 일련의 과정들이죠, 지금. 지금 제약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철강 뭐 전부 이어왔잖아요. 전부 다 미국 안에서 관세 없이 너네가 공장을 짓고 활동을 해라.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도 지키겠다는 거죠, 이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하니까 저렇게 아까 아예 자기가 그 동영상을 띄워놓은 게 있고 링크를 걸어놓은 게 있어요. 뭐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딱 눌러보니까, 자, 이제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총리 카니 총리가 이제 방미를 했죠. 근데 이제 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캐나다랑 미국을 가로지르는 국경이 이거 누가 그린 거냐 이거예요. 트럼프 말로는. 그 옛날에 누가 그냥 지도 펴놓고 직선으로 쫙 그어놓은 거 아니냐. 왜 이 직선을 계속 지금 따라야 되냐 이거예요. 트럼프의 주장은. 굳이 누가 그어놓은지도 모르는 선을 왜 우리가 따르고 있느냐. 우리 땅으로 와라.
또 회유를 했습니다. 또 회유를.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가 질문하죠.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총리를 앞에 두고 말이죠. 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자, 나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탱고 이야기를 자주 하죠. 중국 시진핑하고 할 때도 그 탱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질문 들어올 때도 손뼉이 맞아야 된다. 손뼉이 맞아야 된다. 나 혼자는 안 된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엄청난 세금 감면. 그러니까 다른 혜택들도 말했어요. 우리가 뭐 군사 원조를 해줘가지고 뭐 나라를 지켜주고. 근데 가장 큰 혜택은 만약에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51번째 주가 되면은 세금이 0원이 된다. 또 그 얘기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 그럼 너네 관세 0원이야. 근데 캐나다한테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캐나다 그냥 너네 합치면 세금 0원이야.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니 총리는 반박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업자인 걸 알기 때문에 자, 부동산에서는 절대 팔리지 않는 곳이 있다. 매물로 절대 안 내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다. 국가를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never라는 단어를 쓰지 말으라 라 하면서 여지를 이어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실적입니다. 자, 아마존 그리고 뭐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서 관세의 어떤 그 충격 이런 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던가 아마존 이 지금 이 인공지능 이 서비스들 이런 것들의 지금 성과는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155.7 빌리언 달러 나왔네요. 플러스 9%. 순이익은 64% 증가하여 17.1 빌리언 달러. 딜루이트 EPS는 1.59달러로 6.62% 성장. 영업이익도 20% 성장했습니다. 자, 미국 부분이 60%를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국제 부분이 2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17% 성장했습니다. 18.8% 차지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다음에 이 지금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지금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성장은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었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518.99, M 밀리언 달러 0.33%,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어닝 그 주당 순이익도 서프라이즈네요. 1.37달러 예상됐는데 1.59달러 나왔습니다. 0.2 US 달러, 16.38%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고 아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플러스 17%가 났지만 시장 예상치는 그거보다 살짝 높았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하회라는 이유 때문에 급등을 못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치 상회라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21선에 지금 막혀있는 모습이고요. 51선이죠. 51선에 막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아, 주봉에서도 결국 50주선 밑으로 내려온 게 지금 아주 저항이 심한 곳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200달러를 깬 이 부분이 50주선을 깬 다음이었어요. 깬 그 자리가 그 자리였고요. 계속 지금 밀리고 있죠. 6주 동안 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50주선을 회복해야 돼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다행히 50개월 선이 지금 밑에 있군요. 결국에 월봉에서 커다랗게 50개월 선의 지지, 그다음에 2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주봉에서는 50주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185달러, 200달러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180달러가 깨지면 위험하고 그러면은 밑이 열리고요. 그리고 위로 가면 200달러를 돌파하면 다시 240달러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이죠. 지지와 저항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2015년부터 꾸준히 50개월 선을 타고 성장하고 있죠. 50개월 선을 타고 쭉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이면은 장기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까 워렌 버핏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의 어떤 관세에 대한 충격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이 많잖아요. 단기적인 하락이냐, 장기적인 하락의 시초냐. 워렌 버핏은 자기의 자산이 반토막 난 적이 역사상 3번 있었는데 그 정도의 베어 마켓은 아니라고 하면서 겁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 겁먹고 시장이 오를 때 흥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은 참여하기에 끔찍한 곳이다. 네,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9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을 보였던 뉴욕 증시, 이번 주 들어서는 2거래일 연속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도 그러했는데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1% 내외의 하락폭이 오늘 뉴욕 증시에는 일제히 그려졌습니다. FOMC 출발을 했는데 일단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의 가능성 98%로 나오고 있죠. 다만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 안에서는 중요한 트리거와 변수로 작용될 가운데 일단 시장은 지속적으로 FOMC 안에서 나올 발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간밤에도 하락을 했던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 같은 경우는 오늘 3% 정도의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WTI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의 셰일업계 감산 전망이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3%가 넘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유가 자체는 상당히 이 저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밤 이런저런 경제 지표와 함께 이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세 정책이 다시 한번 본격화되는 것일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정한 숫자를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긴장감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가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품목별 관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영화 관세 100%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업계 반발의 목소리가 좀 커지자 하루 만에 입장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2주 안으로 정말로 품목별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뉴욕 증시에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영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유무역협정을 처음으로 맺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증가 전망 소식과 함께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이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미국과의 협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인데 일단 베센트 장관은 지금 미국이 17개국과 함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협상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은 내가 정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일방적인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쟁국으로 볼 수 있는 유럽 같은 국가들은 이 미국과 협상이 만약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부과하겠다, 한마디로 맞불 대응을 예고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 쪽과 어느 정도 좀 완화 기조가 나오는 기대감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 이번 한 주는 FOMC 그리고 관세에 대한 긴장감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 또한 시장에는 좀 약세로 작용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적자 수치를 확인을 해보시면 1,405억 달러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로 무역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아마 5월부터 수입 폭증이 줄고 수출도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일단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3월까지는 여전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들을 많이 사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때문에 무역 적자 폭도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이 1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에도 변동성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또한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일제히 관세가 25%를 넘기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도 함께 내놓고 있는데 여전히 관세와 관련해서는 약간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앞으로의 기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 있었던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팔란티어가 오늘 무려 12%나 장중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서학개미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미국 종목이 현재는 팔란티어로 알려져 있죠. 근데 12%나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투자 심리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의문점이 오늘 주가의 하락을 좀 야기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PER 같은 경우도 200배 가까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주들이 30배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팔란티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고요. 때문에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은 있었지만 이 투자 의견만 놓고 봤을 때는 매도나 중립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돼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0.25%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향 AR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파는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 규제 법안까지도 현재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를 했을 때 해당 반도체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가능한 법안도 현재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AI 패권에 대한 긴장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 간밤에는 약세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테슬라 4월에 유럽에서도 판매 데이터가 부진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빅테크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7%대 하락폭을 보였고 이 테슬라의 경쟁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테슬라만 홀로 판매량이 하락되고 있다는 부분, 이 시장 안에서는 투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머스크 CEO가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 경영에 복귀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의 주요 일정들과 5월 전반적인 주요 일정들 캘린더로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FOMC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아침이면은 그 결론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주요 일정들이 좀 있죠. 미국의 PPI도 공개가 되고요. CPI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나서게 되는데 중동 쪽 국가들과 추가적인 협상 내용들을 전해올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4월 PCE 같은 경우는 5월 마지막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연준이 5월에는 금리 동결 거의 확실시하지만 월가에서는 7월이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이 5월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데이터들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뉴욕의 이슈들 오늘 국내 증시에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25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반영해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최근 실적 기대감으로 이미 실적 발표 전부터 전고점까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높은 기대치를 가진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간밤에 1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오늘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기업들 모두 팔란티어가 수행하는 사업 분야에서 국내 대체 또는 수혜 포지션을 가진 기업들인데요. 특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시면 국방 대상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팔란티어의 파운더리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독일
연방 자동차 운송청에 따르면 테슬라의 4월 독일 내 판매량은 8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3개월 동안 약 33만 7천 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테슬라는 간밤에 1.75%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테슬라의 유럽 판매 부진이 우리나라 기업 현대차와 기아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일부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는 이미 유럽에서 아이오닉과 EV6 등 전기차 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과 브랜드 신뢰도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MD는 조금 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예상보다 나은 2분기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예상치인 36억 달러를 상회하는 3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부문은 작년 1분기에 23억 달러를 기록한 만큼 AMD 지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AMD와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덕산 하이메탈은 AMD의 CPU와 GPU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솔더볼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보시면 AMD의 그래픽 카드와 CPU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AMD의 공식 파트너사로 AMD의 신제품을 국내 공식 출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두 기업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인데요. 월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 새로운 비합형계 진통제에 대한 접근성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어제 간밤에 10%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 비합형계 진통제 개발하는 회사들 가지고 왔습니다. 오름테라퓨틱, 비보존제약, 경보제약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버 살펴볼 텐데요. 우버는 모멘타, 위라이드, 포니 AI 등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들과 전략 제휴를 맺으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버는 이제 앞으로 중동과 유럽 등 전 세계 15개국과 우버의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오늘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국내 기업들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및 모듈 검사 장비를 부품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레이더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우리 장에서 주목해볼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본코리아가 5월부터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맹점 로열티 3개월 면제, 본사 전액 부담 프로모션, 핵심 식자재 할인 공급까지 포함된 이번 대책은 가맹점과 함께 위기를 넘겠다는 백종원 대표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점을 보면 단순한 상생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오는 6일 더본코리아의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486만 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 보유 등록 해제란 주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매물출 해우려에 따라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대규모 상생안은 주가 방어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동시에 노린 조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군다나 백 대표가 5월 중 직접 전국을 돌며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연쇄적으로 열겠다고 밝힌 것도 기업 리더로서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 불안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도 6월에 추가적인 매출 활성화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안정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즉, 백종원 대표의 상생안은 단순한 온정주의를 넘어 의무 보유 해제라는 악재를 정면 돌파하려는 이중포석의 일환일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신뢰 회복과 함께 상장사의 책임 경영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번 조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백종원 리스크 관리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네, 여러분 연휴 잘 쉬셨습니까?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이데일리 뉴스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지하철에 평소보다 사람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 연휴가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다시 관세 얘기입니다. 영화, 의약품도 겨눈 트럼프, 월가 미 신뢰 무너진다. 네. 일단은 앞에 영화와 의약품도 겨눈 트럼프는 4일 날 영화, 미국에 들어오는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제 뭐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영화업계를 잘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의 영화가 미국 내에서만 제작되지 않는다라는 걸 모를까요? 만약에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돼서 상영이 되는 영화가 미국 내에서만 제작이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영상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걸 다 세트로 한다고 그러면 또 돈이 뭐 지금보다 더 들어갈 테고요. 어쨌든 그 때문에 영화, 뭐 넷플릭스 비롯해서 영화 관련된 회사들 주가 떨어진 거 뭐 확인이 좀 됐었고요. 의약품 얘기는 이제 5일 날 또 했죠. 사실 의약품에 대한 관세 얘기는 이미 3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한다고 얘기할 때 이제 의약품도 관세 부과할 거다. 그게 뭐 2주 뒤에 부과한다 얘기 나왔던 게 이제 3월 후반이었나요? 그랬는데 4월 달에 이제 없었죠. 5월 달에 다시 의약품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백악관에서 좀 바쁘죠. 트럼프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던져놓으면 뒤에서 백악관에 있는 다른 스태프들이 이제 수습을 하는 아직 확정된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 월가에서는 미 신뢰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가뿐만이 아니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같은 이 국제 이 경제 관련된 기구의 수장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라는 게 밀컨 연구소에서 이제 주최하는 글로벌 컨퍼런스인데 이게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즈에서 열렸거든요. 글쎄요, 이제 열린 장소가 조금 베버리힐즈라는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뭐 미국의 주요 미국뿐만 아니죠 글로벌 주요 IB 쪽에 이제 CEO나 이런 이제 C-레벨급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같은 이런 국제 기구 수장들이 이제 대거 참석을 해서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가져올 이 파장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좀 대놓고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여기서 이제 뭐 부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 큰 대가 치를 것이다라는 거. KKR은 세계 최고 사모펀드 중에 하나죠. 마침 여기 이제 뭐 CEO가 케네스 베라고 그래서 이제 재미 교포로 하기는 좀 그렇고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데 어쨌든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이분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미국 기업들 투자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또 아폴로 글로벌이라는 이런 연구기관에서는 미국의 국가 브랜드를 훼손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지난 어떻게 보면은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만들어졌던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구조 그러니까 미국이 대장이 되고 대신 뭐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수하는 이 구조를 이제 깨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국의 재정적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망가진 미국의 제조업도 부흥을 하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뭐랄까 신박한 그런 아이템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도 다양한 어떤 인물들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예상을 못했겠냐, 예상을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스태프들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미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뭐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등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미 이제 예상했던 바일 수는 있는데 이 예상했던 바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를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내각이 과연 뭐 흔한 말로 뚝심 있게 좀 돌파를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제 연준 같은 경우만 해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현재로서 이런 것들이 모두 불협화음으로 벌어지면서 지난주에 뉴욕 시장 계속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번 주에 들어서는 완전히 거꾸로 다시 이 관세 리스크가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달 이제 뭐 사실상 오늘이 이제 5월장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았어요. 5월장 이제 시장 전망 그 부분을 이제 이데일리 오늘 증권면 TV 신문 증권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미중 협상 분위기 파월 입에 쏠린 눈 이렇게 되는데요. 미중 협상 관련돼서는 사실은 딱히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뭐 줄다리기를 팽팽히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이제 파월에 입에 쏠린다라는 건 이제 오늘부터 그 FOMC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발표가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나올 텐데 지금 분위기는 뭐 금리는 동결된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는 별로 없고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파월 풋을 기대를 좀 할 거고요. 사실 트럼프 풋이 아니라 트럼프가 킥이죠. 트럼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좀 발로 차고 있는 상황이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상황에서 좀 파월이 뭔가 좀 시장에 안전 반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파월이 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걸 생각을 하면 글쎄요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시장은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이거 말고는 별로 진짜 지표라든가 특별한 이슈들이 좀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연준 이 FOMC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닉 티미라우스 기자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인데 이 양반이 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준의 중요한 이벤트 있을 때 그 앞에서 꼭 이제 기사를 쓰죠. 박스 기사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연준의 사실 대외적인 대변인격이다라는 그런 닉네임까지 갖고 있는 양반입니다.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보도한 기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의 트럼프와의 무계획적인 관세 정책 도입으로 연준이 양자 택일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좀 막연하게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약간 정돈되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바를 이 닉 기자가 아주 정리를 말끔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딜레마냐면 자 금리를 내린다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물려고 되고 시장도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결국은 당연히 시장에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니 가뜩이나 지금도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판에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여기다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아마 5월, 6월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관세발 인플레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업체의 덮친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1970년대, 74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근데 아서 번스라고는 당시 연준 의장이 닉슨 대통령의 재선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물가가 좀 좋지 않을 때였거든요.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차 오일 쇼크도 벌어진 상황이었고 당연히 물가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닉슨 그 금본위제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미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물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를 내렸죠. 시장에 돈 푼다고. 그랬다가 미국의 인플레가 더 극심하게 기승을 부렸던 이게 아서번즈 실패라고 하는 미 연준의 아주 오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당연히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금리를 동결하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억제하는 일부 효과가 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동결해도 욕먹고 금리를 내려도 욕먹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골키퍼 딜레마라는 표현을 이 닉 기자가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페널티킥 할 때 골키퍼가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을 때도 있고 보통은 들어갈 때가 많은데 통계상으로 보면 골키퍼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골을 제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래서 골키퍼가 딱 서서 뭐 막을 수 있는데 이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욕 나오는 게 아니 골키퍼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골키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을 먹어도 욕을 덜 먹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골키퍼의 딜레마라는 건데 지금 연준이 딱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번 달 연준의 FOMC 회의에 더 많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얘기 가보겠습니다. 에너지 공약 타고 유틸리티가 불끈을 했다. 4월 한 달간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섹터가 이게 참 상상이 되십니까? 유틸리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주가 지난달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경기 방어주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커플만 더 들어간다 보면 그만큼 지난 4월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컸던 한 달이었다. 뭐 롤러코스터 장이었다 얘기 우리가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고 또 하나 유틸리티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거는 이 조기 대선의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테마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KRX 유틸리티 수라는 게 있는데요. 표 아마 준비가 됐을 텐데요. 보면 4월 한 달 동안에 16.6%가 올랐는데요. 왼쪽에 보이죠? 자, 그 오른쪽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SK 이터넉스 등등등 에너지 관련주들 쫙 있는데 한국전력 근 20%, SK 이터닉스라는 회사 23%, 한전산업이 27%, 대명에너지 22% 이렇게 유틸리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4월달 요게 이게 이 경기 방어주로 대표적인 경기 방어 유틸리티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게 이제 과연 5월, 6월에도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틸리티주들 이 정도 올랐으면 1년 장사 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연 이제 유틸리티주는 이제 끝난 거냐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아예 실적까지 좀 기대가 좀 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체코 원전이 또 연기됐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되긴 되겠죠. 뭐 그 가처분 소송 인용한 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한두 달 갈 수 있어도 결국 계약 체결은 될 거고 다른 데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이제 원전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원전 관련주들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할 때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당연히 괜찮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플러스 그다음에 이 대선과 관련돼서 지금 뭐 대선 후보들 다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면 에너지 관련돼서 뭐 계속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거니까 또 그게 필요한 정책들이고요. 주가가 상당히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얘기를 수요일 날 하니까 조금 또 낯서네요. 펀드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들 어떤 것들이었나 보는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터주들이 뭐 그야말로 불기둥을 보였습니다. 한번 표 한번 볼까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ETF 상품은 NH 아문디의 하나로 팝앤 미디어 상이죠. 한마디로 엔터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 상품이죠.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무려 11%.
최근 한 달 동안 11%, 11.96%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올랐던 게 최근 한 달 동안 올랐던 거 다 오른 거죠. 연초 이후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25% 올랐고요. 그다음에 2위가 한국투자 신탁의 에이스 팝포커스. 이것도 마찬가지 엔터주인데 11.21%. 이게 연초 이후에는 34%로 가장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미래에셋의 역시 엔터 관련 ETF 상품. 이게 이제 사이즈는 제일 크죠. 1260억짜리 ETF 상품입니다. 9.6%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증권주 요즘에 계속 좋습니다. 증권주는 제가 한 2, 3주 계속 좋은 걸로 좀 보여지네요. 9.9%.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력 설비주. 요게 이제 7% 이렇게 각각 좀 올랐습니다. 보면은 증권주가 연초 이후에 23% 올랐던 것도 눈에 띄고요. 연초 이하간 이 엔터주하고 증권주들이 비슷하게 20%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지난주에 그 주식시장 전체 펀드 수익률을 합해 놓으면 1.1%, 코스피가 3% 넘게 올랐으니까 그거보다 좀 못 미치긴 했습니다. 해외 주식시장 펀드는 좋았습니다. 2.5% 올랐고. 국가별로 보니까 브라질이 3.1%로 가장 높았는데 최근에 브라질 국채 사시는 분들이 다시 많으시더라고요. 금리는 계속 뭐 14%, 15%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 브라질 해화라도 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환차 손해죠. 환차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주가도 얻을 수 높은 수익률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상품을 보니까요.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된 ETF 상품이 12%로 요거는 테슬라와 관련된 투자 상품인데 레버리지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나 되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는 시장이 더 좋았네요. 상품보다 그런 하루가 좀 한 주가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는 이제 3일밖에 없긴 한데 오늘 뉴욕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를 않아서 글쎄요. 오늘 이 남은 3일장 또 다시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좀 부담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한진 박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거래일 동안 뉴욕 증시가 급등 랠리를 이어가다가 이제 어제와 오늘은 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먼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좀 하락을 했죠.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9일 연속 상승한 다음에 네. 뭐 이틀 하락했네요. 네, 좀 자연스러운 조정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 좀 저항선인 것 같습니다. 네. 5,700 정도가 200일선도 위치하고 있고 네, 그리고 9일 연속 올랐던 것에 대한 숨가쁨, 네,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시기에서 네. 그래도 뭐 좀 실적을 소화하면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의 불확실성에 비하면 그래도 시장은 네. 상당히 좀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을 기반으로 시장이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의 불확실성은 역시나 관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도 관세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있었잖아요. 뭐 의약품 쪽에 대한 품목 관세라던가 영화 산업과 관련된 관세 이슈도 있었고요. 또 국가별로의 관세 이슈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기준으로 나온 속보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미국 재무장관의 베센트가 중국 쪽의 최고 경제 사절단과 함께 스위스에서 만남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거든요. 중국 상무부 쪽에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보도 자체는 사실이다라는 게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번 주에 정말 미국과 중국 쪽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대해볼 요소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온건파죠. 좀 협상을 적극적으로 조금 주도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조금 협상의 주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베센트가 계속 지금 협상의 전체적인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어라든지 피터 나바로라든지 이러한 조금 강경파보다는 네. 베센트는 좀 합리적이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표명했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친화적인 그런 인물인데 이분의 말에서 조금 뭐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는 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했습니다. 네. 지금 자기 말로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중국과는 협상 안 해라고 이제 조금 강경 발언을 해서 네. 사실은 시장은 조금 베센트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또 예측 반. 이번 주에 조금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는 네.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협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인도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협상을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는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그러한 회의는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정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가 현재 시장의 분위기지만 일단 이번 주에 있을 미국과 중국과의 만남, 실제적인 협상에 대한 논의보다도 협상을 조율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적인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좀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과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본인들끼리 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만약 미국이 협상 잘 안 해주면 우리야말로 좀 보복적으로 관세 조치를 또 취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당초 예상보다는 사실 협상이 조금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조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상대하기 쉽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관측됐던 일본, 인도, 영국 이런 그 우방국들이 사실상 네. 여러 가지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이 관세 협정이 무역 협정이 얼만큼 지연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7월 8일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부과한 90일 되는 날 7월 초까지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베센트 장관은 지금 한 17개 국가가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네. 곧 좀 서명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네. 지금 조금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90일 유예 2에서 180일 추가 유예도 필요하다 좀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유예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놔도 될까요? 네, 이 무역협정 관세 전쟁은 굉장히 좀 다이내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틱하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이제 거래 기술상 조금 다 이루어졌다가도 좀 더 판을 뒤집는다든지 또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검토를 하는 데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네. 석 달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 또 불확실성의 해소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7월 초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시장은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방향성이 그래도 타결적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안도감 이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도 5월 주식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조금 평균 관세율이 그렇게 되면 천천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실물 경제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이제 그 숨겨진 지금 2차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국가별로의 관세가 정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크게 띠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좀 이슈들까지 시장에 같이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쪽은 뭐 100% 관세 매기겠다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말을 번복하기도 네. 했고요. 의약품 쪽은 2주 안으로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미리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뭐 미리 대비한다기보다는 네. 뭐 전방위적으로 뭐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이제 한 번쯤은 네. 훑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일일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이제 좀 중장기 플랜에 있어서 경영 전략에 있어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중장기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에 있어서 큰 줄기를 바꿔야 되는 이제 네. 그러한 입장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에는 협상이 되더라도 협상이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결국에는 뭐 미국의 공장을 더 많이 짓는 그러한 우리의 그 저기를 약속을 아마 미국에 제공해야 될 거고요. 네. 내지는 뭐 LNG 개발이라든지 또 알래스카 LNG 개발이라든지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품을 수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국내 공급망의 교란이라든지 국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밀어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일일이 뭐 시장은 사실 일비일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메인 스트리트 또 정부 이런 쪽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구조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그러한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그러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품목별 관세라던가 국가별로의 관세 이슈가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봤고 사실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실적 관련된 이슈들도 있잖아요. 팔란티어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간밤에 두 자릿수 이상의 주가 하락세를 보일 만큼 실적을 놓고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코멘트가 어울릴까요? 네, 1분기 실적에서는 결국 가이던스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게 네. 이제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조금 관세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은 2분기나 하반기 가이던스를 거의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팩트인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거의 한 60% 나왔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팔란티어 말씀 주셨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조금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에 주가의 기술적 상승세가 너무 도드라진 업체는 호재가 먹히지 않더라라는 것이 이제 재확인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그렇게 단단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강세장이라면 네. 지금 뭐 많이 그 전에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주가가 올랐더라도 네.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한 번 더 오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지금의 시장이 조금 그렇게 투자 심리가 견고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그들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자체도 2분기와 하반기 실적을 조금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인 기업 실적은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올해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당초 기대했던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0% 증가할 것으로 E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서 많이 후퇴해서 네. 지금은 한 자릿대 초반 내지는 거의 플랫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러한 실적 조조함을 조금 반영을 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조금 포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나름 선방하긴 했지만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 상당한 리스크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팔런티어 사례에서 확인을 해봤지만 긍정적인 호실적에도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강한 강세장을 띠는 건 아니다.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이제 뭐 관세 전쟁을 넘어서 다음은 뭐 환율 전쟁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달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 연휴 중에 사실 대만 달러가 폭등하고 달러가 좀 약세를 가면서 아시아 통화 전체가 대만 달러에 연동해서 네. 뭐 원달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뉴스를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마도 미국의 조금 환율에 대한 압박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전쟁에 조금 그 대만이나 아시아 따라 통화에 대한 절상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조금 베일에 가려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는, 재조정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또 미국 달러로 표시된 국채 일변도에서 네. 조금 다변화하고 조금 그 위험을 줄이는 또 해지도 같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영한 대만 달러의 폭등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대만은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를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국채를 한 8,70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그 생보사 중심의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포트폴리오의 변화, 또 해지, 그 환율이 거의 변동을 안 했거든요.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한 3, 4% 정도밖에 변동성이 없는 그러한 안정된 환율인데 급등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포지션을 또 추가 해지를 한 그러면서 좀 대만 달러의 강세가 또 강세를 불러오는 네. 그래서 이틀 연속 거의 한 10% 넘게 절상을 보였는데 어제는 이제 다시 또 한 3% 이제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환율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전체적으로 조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좀 네.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보였던 것도 우리가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될지 4월에 원달러가 1,500원까지 거의 돌파하는 줄 알았다가 지금 5월 돼서는 1,300원대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같은 좀 선상에 놓고 저희가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미국 환율에 대한 달러 자체에 대한 조금 그 위험이 조금 가중됐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와 달러는 리스크 프리 자산이다라고 이제 하는 기존의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환율 시장이 방향성을 그렇게 뚜렷하게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한 1,350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1,300원, 1,400원을 중심으로 네. 조금 그래도 한 1,300원대에서 5월 달에는 조금 그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5월엔 추가적인 좀 횡보가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최근에 급등과 급락을 오갔던 것 쪽에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게 원유 쪽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60달러 아래서 지속적인 저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사흘 만에 좀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죠. 유가 관련된 이슈들 최근에 어떤 부분 있었을까요? 네, 오펙 플러스가 이제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이제 잘 사는 나라니까 계속 이제 조금 증산을 계속 하는데, 사실 그 감산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의 지금 반기를 들은 조금 주변국, 앙골라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또 뭐 브라질 이런 모든 국가들이 조금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 유가에서도 좀 계속 채굴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산에 반대하고 이제 있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약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거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펀더멘탈하게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 압력이 큰 상태에서
오펙 플러스의 분열 이것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간밤에는 이제 중국이 노동절 뭐 끝나면서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WTI 유가는 지금 상당히 약한 상태에서 아마 5월을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60불대 후반에서 네. 계속 50불대 중반을 향해서 조금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좀 추세적으로는 국제 유가는 조금 계속 하락 안정, 네.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또 점검해봐야 되는 이슈 중에 중요한 게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금리 동결 거의 98%, 뭐 100% 가까운 확률로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의 여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 금리 인하는 언제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시장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측하실까요? 네, 아마도 파월 의장의 입에 이제 뭐 내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되겠죠. 네. 상당히 입이 쏠릴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불확실성에서는 패드는 이제 전통적으로 조금 그렇게 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조금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네. 정책적 불확실성,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사실 물건이 부족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또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런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을 패드의 금리 인하로 얼만큼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네. 아마 통화 당국 자체도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관세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네.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이런 원론적인 그런 입장을 반복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눴듯이 하반기에는 관세로 인한 2차 불확실성, 그러니까 경기 불확실성이 경기 지표의 둔화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에 따라서 7월, 9월, 12월 3번 내릴 수도 있고 그 중에서 한 2번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3번 내린다면 연말 기준금리가 3.75가 되겠고요. 2번 내린다면 뭐 4.0이 되겠지만 상단이 아무튼 2번이나 3번 정도의 인하 가능성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올해 2번에서 3번까지 금리 인하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여전히 강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무역 수지도 같이 공개가 되면서 무역 적자 폭이 뭐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더욱더 우리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 중에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최근 경제 지표의 특징은 뭐 소프트 데이터가 이제 하드 데이터의 악화로 전이 될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 심리나 기업 경영 심리가 네. 실질적인 뭐 생산이라든지 또 고용 그리고 소비 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줄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릴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 그 매크로의 조금 부진의 조금 맞바람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경제 지표의 그 항목 중에서 물가 항목이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휴 때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에서도 네. 물가 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표에 포함되는 물가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은 결국에는 이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제 태평양에 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중국에서 출발한 배에 지금 숫자가 거의 한 뭐 경상적인 수준보다는 한 40%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서해안에 이제 도달을 하면 LA 항구에 도달하면 일단 항구, 그다음에 창고, 또 육로 운송, 그리고 유통 이런 순으로 실업자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말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지 여부. 지금 다행히 이제 4월 고용 지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데이터들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인플레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엔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 부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움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켓 시그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안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개장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